질문이 너무 많고요. 또 말씀하고 싶으신 내용도 되게 많은 것 같은데 일단 네, 방청객 여러분들 중에서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실 것 같아요. 질문 있으신 분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손을 이렇게 들어주시면 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저는 지금 초등학교 6학년 여자아이하고 지금 중학교 1학년 남자아이 정말 사춘기 연년생 두 아이를 지금 두고 있는 엄마인데요. 네. 저희 아이가 너무나 지금 많은 사춘기를 정말 그 질풍노도의 그 시기를 지금 겪고 있는데 이 물음표 혁명을 제가 아직은 읽어보진 않았지만 이 책 안에 우리 사춘기 아이를 어떻게 좀 지혜롭게 잘 헤쳐나갈 수 있는 비법이 있으시면 이 자리를 빌어서 좀 말씀을 해주시면 참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초등학교 6학년 중1이 가장 그런 나이죠. 그러니까 네. 부모님과 등을 지고 있는 나이, 사춘기. 그 정답은 없어요. 정답은 없는데 그냥 저의 생각. 그리고 저도 아직 제가 만난 제자들이 그런 거고 학교에서 만나는 아이들이랑 또 집에서 부모로서 만나는 것도 다른 부분이라서 가장 중요한 건 그런 것 같더라고요. 제가 봤을 땐 그러니까 부모님이 일단은 좀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는 부분들이 제일 중요하고, 그러니까 아이들은 교사든 부모들 어른들의 말을 보는 게 아니라 이렇게 삶을 보고 배우기 때문에 이제 TV를 많이 뭐 1시간을 봤다면 이제는 책을 보여주는 모습을, 책을 읽는 모습, 화장실 갈 때도 책을 들고 가면 애들이 엄마가 좀 이상해진 것 같아 이런 느낌들을 느끼는데, 이게 이제 애들이 느낄 때 처음 이게 굉장히 오래 가요. 그러니까 최소 30일은 넘게 가야 애들이 이제 조금씩 그런 영향이 달라지는 부분들이 있고, 그때 이제 아이들이 부모님의 이 말을 받아들이는 거죠. 부모 좀 달라졌어. 그러니까 삶과 같이 나가는 말이 됐을 때 아이들이 달라지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부분들은 이렇게 애들이 좀 굉장히 요즘 많이 달라졌는데 스마트폰이 보급되면서 그게 이제 아이들한테 일상이 되면서 굉장히 종자가 달라진 거랑 또 다른 차원으로 많이 달라졌어요. 스마트폰의 위험한 건 이제 이건 24시간 내내 이것만 갖고 있으면 얘네들은 그냥 뭐 화장실이든 뭐든, 그리고 이걸 안 하면 애들이랑 같이 뭔가 공유를 할 수 없는, 그래서 따가 되는 좀 그런 상황까지 발생이 됐는데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라 스마트폰의 제재가 저는 필요하다고 봐요. 근데 갑자기 하면 안 되고 저는 그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예를 들어 시간을 정하는 거죠. 아이들이랑 10시까지만 하자 이거. 얘도 잠을 재우자. 뭐 10시 반까지 하자. 물론 아이들이랑 얘기를 많이 해야 되죠. 그래서 이제 부모님도 이제 당연히 해야죠. 애들 것만 잠 재우고 부모님은 하면 안 되니까 같이 우리 가족 이때는 이걸 해서 뭐 10시 반, 11시 이후에는 사용하지 않는 걸로 하자. 아침에 다시 하는 걸로 하자. 그리고 스마트폰이 얼마나 위험한지에 대한 거는 책에 약간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뇌가 망가져요. 쉬운 예로 뇌가 망가지고, 그리고 되게 중요한 건 스마트폰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일본은 초등학교에 휴대폰이 금지예요. 유럽도 10 몇 살까지인가 청소년 시기에 금지예요. 그러니까 법으로 돼 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글을 봤거든요. 그런 글을. 근데 우리나라에는 그런 것들에 대한 공지가 전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청소년만큼 이걸 많이 바꾸는 애들이 없고, 얘네들이 있어야 이 스마트폰을 팔아먹기 때문에 이게 대기업과 이게 좀 연결이 돼 있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나쁜 놈들이죠, 이 기업들이. 그래서 이게 참 구조적인 차원이 있긴 한데 구조적인 건 아직 못 바꾸니까 가정적으로 좀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 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가정에서 이 아이들, 사춘기 아이들에 대한 그거를 변화시키기 위해서는요, 물음표 혁명이 필요하기는 한데, 물음표 질문을 하기 전에 먼저 환경부터 바꿔줘야지 된다는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자, 와, 시간이 이렇게 빨리 지나갔는지 모를 정도로. 마지막으로 한 분 더 질문 받아볼까요? 네. 네, 앞으로 나오셔서. 네. 예, 방청객 한자명입니다. 네. 네. 예.
철도 공사에서 초등학교 교사로 전직을 하셨는데요. 네. 제가 알기로는 급여가 한 2배까지도 차이가 날 것도 같은데요. 이렇게 매사 이렇게 혁명가적인 삶을 살고 계시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지금 북포럼 대전에 그 저자 출연이 한 2년 정도 이렇게 확정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조금 뭐라고 할까요? 직접 섭외 요청을 하셔갖고 이렇게 오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대단한 성격이신 것 같아서 그런 성격도 한번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있을 때까지는 공사로 넘어가기 전이었고요. 저는 그러니까 철도 대학을 나왔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빼기 좋은 거죠. 그러니까 줄이 굉장히 돼 있는 승진도 잘 할 수 있고 뭐 이런 케이스였어요. 근데 이제 관두고서 그러니까 급여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행정직이어서 뭐 인사관리 이런 걸 하니까 급여는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힘든 일을 하시는 분들이 급여가 많지 저는 물론 전 정신적으로 힘들었지만 그러다가 이제 가슴 뛰는 일을 해서 하여튼 교사가 됐고 그러니까 저한테는 이제 금액보다는 주변에서 그랬어요. 다 먹고 이게 안정된 철밥통인데 왜 관두냐. 어차피 그것도 공무원이고 이것도 공무원이다. 근데 저한테 이 행정직은 그냥 먹고 살기 위한 일이었고 초등교사는 가슴 뛰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가슴 뛰는 일을 하기 위한 물론 이제 삶이 계획대로 펼쳐지지 않았어요. 수능 다시 재수 한번 하고 뭐 이런 역경을 겪었는데 하여튼 그렇게 교사가 됐고 이제 물음표혁명을 하면서 이제 제가 이 책이 나오기까지 그러니까 수백 번 투고를 했어요. 출판사에. 그러니까 이름만 들으면 네. 그러니까 출판사를 다 알아. 웬만한 이름을 그러니까 전국의 출판사는 다 아는 거죠. 투고 이렇게 원고도 한 수천 번 고치고 그런데 그런 과정을 통해서 저도 모르게 이제 내공이라고 해야 될까 그런 게 조금씩 쌓여가면서 막 나누고 싶은 거예요. 제 혼자 가지고 있기엔 아까운 부모님들이랑 나눠도 좋고 아이들이랑 나눠도 좋고 이런 게 막 나누고 싶은데 기회가 안 되는 거예요. 작년에도 막 나누고 싶은데 그러니까 우리 반 애들이 있으니까 다른 학교를 어떻게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반 애들 책임져야 되고 올해는 제가 육아휴직이에요. 와. 그래서 이제 육아휴직이니까 네. 아이들도 만나야 되겠다. 중고등학교 제가 꿈 찾아주고 막 이런 것들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애들이랑 많이 해봤고 6학년 애들이랑. 그래서 이렇게 찾아봤더니 그게 이제 그런 거예요. 이런 건 육아휴직 중에는 하면 안 된다고. 그리고 제가 알고 보니까 이제 그런 걸 하려면 이렇게 한 학기 동안 하니까 그러니까 한두 번 강연 가는 건 상관없어요. 짧게 가는 거. 근데 길게 가는 건 소속이 이제 막 거기 뭐 강사처럼 소속이 되기 때문에 뭐 영리행위 금지 뭐 이런 걸로 걸려서 뭐 이렇게 잘릴 수도 있다 뭐 이런 식으로 가니까 뭔가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싶은 걸 나눌 수 있는 걸. 그래서 이제 원래 대전시민대학에도 청소년 그 꿈을 찾아주는 프로젝트 같은 걸 이제 해서 올라갔었어요. 근데 그것도 수강 인원이 적으면 이렇게 네. 폐강되더라고요. 아니 돈 안 받으시면 그거 영리 안 되는데 괜찮은데 무료로 이렇게. 네. 그러니까 저는 돈이랑 상관없는 거예요. 어떻게든 하고 싶은데 그래서 막 도서관에도 전화를 하고 하면 도서관은 네. 이렇게 좀 뭐 나가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네. 안 그런 도서관도 있다는 걸 일단 말씀드리고요. 제가 알아본 도서관들은 뭐 연간 행사가 다 결정이 돼 있어서 네. 못한다 이런 거예요. 근데 저는 그냥 재능 기부로라도 하고 싶다. 근데 이런 게 그냥 안 먹히는 거예요. 네. 이미 정해져 있다. 그래서 저는 속으로 그런 거죠. 진짜 막 이런 뭐야 막 하기 싫으니까 그런 거죠. 솔직히 자기들한테 일이 더 생기니까. 그러다가 이제 대전시민대학에 저자 강연 이런 게 있다는 걸 알게 됐죠. 그래서 저는 뭔가 이렇게 제가 하고 싶으면 무조건 전화를 해요. 이렇게 알아봐요. 안 알아보면 절대 뚫리지 않아요. 이게 백이 네네. 있으면 그 백으로 가는데 제가 백도 하나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막 직접 알아보고 그러다가 이제 여기 하미숙 선생님이랑 연결이 돼서 네네. 하여튼 이 자리에 이렇게 앉게 됐습니다. 예. 네, 박수. 도전하는 자만이 성공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 것 같아요. 이것도 사실은 사명이 없으면 할 수 없는 거거든요. 이게 나만 쫓아고 하는 일이 아니라 세상에 정말 마침표를 찍고 내 인생의 꿈이나 희망을 품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앞장서서 노력하시는 분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정말 자랑스럽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자, 네, 시간은 자꾸 흘러가지만 어찌됐든 마지막으로 네, 마지막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 하고 싶어가지고 욕심이 상당히 많으셔서
육아휴직 동안에 가만히 있었지 않았을 거라고 보고 네. 또 다른 어떤 작업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물었을 때 책을 썼다라고 들었거든요. 그 이참에 마지막으로 책 소개를 하나 더 하시죠. 아, 책은 지금 거의 다 썼고요. 출판은 안 됐어요. 네네. 출간은 안 됐고 출판사랑 계약은 아직 안 된 상태인데 육아휴직을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굵직한 거를 하나 해야 되겠 두 가지를 해야 되겠다는데 하나가 이제 책을 쓰는 거였어요. 네. 근데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지금 이제 물음표혁명은 개인 구조에 개인이 마침표를 어떻게 깰까에 대한 이야기인 거고 네. 개인이 아무리 물음표를 이렇게 하고 나왔다고 해도 큰 틀에서 사회 구조라는 게 있는 거예요. 어떻게든 마침표종을 만들려고 하는 시스템이 너무나 공고히 짜져 있기 때문에 그 시스템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러니까 일종의 사회 구조적 관점, 사회 구조에 눈을 떠야 된다. 이걸 알아야 되는구나라는 걸 제가 알아차리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시작은 이거예요. 그러니까 작년 4월 16일 날 이제 세월호 참사로 아이들이 250명, 선생님도 10분 이상. 근데 만약에 제가 교사였어도 저도 당연히 아이들을 구하기 위해 누구나 교사라면 그랬을 텐데 이제 그러면서 제 안에 국가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만나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이제 조금씩 사회 구조를 눈 떠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원래는 그러니까 예전에도 공무원이었고 지금도 공무원인 거죠. 거기다가 정규직, 절대 잘리지 않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누구나 열심히 살면 잘 사는 거다. 자기가 노력하지 않으니까 성공하지 않는 거다라는 이런 마침표를 찍고 살았었죠. 근데 이제 제가 조금씩 사회 구조에 눈을 뜨고 이러니까 열심히 산다고 다 잘 사는 것이 아니구나. 이 사람이 정말 열심히 14시간 일을 해도 계속 그 삶을 살 수밖에 없는, 내가 뭐 비정규직이면 언제 잘릴지도 모르고 이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구나. 사회 구조가 굉장히 불합리한 부분이 많구나. 근데 이걸 나는 지금까지 모르고 살았구나라는 저한테 굉장히 큰 충격이었거든요. 근데 나처럼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 그래서 이걸 알려줘야 되겠다. 굉장히 나누고 싶다라고 해서 제가 정말 미친 듯이 공부를 했어요. 제가 미친 듯이 공부를 했다라는 건 손과 발로 전국의 어떤 그런 힘든 연대하는 곳들을 다 가기 시작했고 광화문, 안산뿐만이 아니라 평양 이렇게 평택, 쌍용 자동차 이런 전국을 이렇게 돌아다니고 책도 미친 듯이 읽었어요. 아마 수백 권 읽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막 눈을 뜨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거 정말 알려줘야 되겠다. 쉽고 재밌게 하지만 충격적이게. 그래서 이 책을 거의 마무리를 지었고요. 이제 이게 올해 안에 태어나도록 하는 게 제 올해 이렇게 목표. 그래서 아마 이 책이 태어나면 제가 굉장히 유명해지거나 네. 아니면 위험한 사람이 되거나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제 머릿속에 막 계속 물음표가 둥둥둥둥둥 떠다녀요. 제목이 뭘까 이게 도대체. 네. 가제목이라도. 가제는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다나 아니면 대한민국에 물음표를 꽂다 네. 등등이 있는데 아직 네. 그거는 이제 출판사랑 계약이 되고 나면 정해질 것 같아요. 네. 많은 사람들에게 인생의 그 내비게이션이 되어줄 그런 사람뿐만 아니라 국가의 어떤 제도적인 부분까지도 그런 지도가 되어줄 수 있는 길을 찾아가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 책들을 쓰고 계시구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물음표 혁명도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저도 그렇고요. 정말 제 인생의 원하는 그 목표점을 찾기 위해서 끊임없이 질문하면서 다가가야지 되겠다. 그리고 또 올라가야지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여러분들에게 충분히 많은 도움이 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리라 확신을 합니다. 자, 여기까지 마무리를 짓고요. 그리고 다음 시간, 다음 방송 안내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방송은요 8월 20일이고요. 목요일 7시 30분 대전 시민대학 장안간 1층 컨퍼런스 홀에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제목은요, 네, 귀 기울이면 들리는 것들, 마음을 치유하는 젊은 한의사 심리 처방전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네, 저자님 이름은 김진혁 네, 저자님이시고요. 다음 시간에도 네, 많은 네, 참여 부탁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방송은요 www.2425. 네, TV로 생방송으로 진행이 되고요. 또 방송으로 또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다시 또 참여 부탁드리고요. 늦은 시간까지 함께 해주신 우리 패널분들 그리고 저자님께 감사 인사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입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전에 어떤 수박이 많이 먹고 이게 한의학에서 말하는 치미병, 미리 병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원리. 사실 논어를 좀 보고 있었거든요. 제가 마음이었습니다. 구절 한마디씩인데 자강불식 후덕재물이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 구절을 오리는 세상인 것 같습니다. 근데 중국, 지금 세상을 지배하는 중국의 힘, 그 다음에 과학기술의 힘인 칭화대 글자에 공감하게 되었습니다. 세상 일에 부딪힐 때 자전 큰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문국현 전 대통령 후보였던 문국현 전 국회의원을 제 인생의 멘토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분 전 국회의원이십니다. 제가 한의사로서 그런 방향으로 나가고 싶습니다. 노래를 못하겠다 제일 좋아합니다. 누가 나와 같이 함